저기 소비에트 민주주의 저는 이제 소련의 어떤 헌법이나 사실상 이런 거에 보다는 소비에트가 처음 제기될 때 원형적인 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좀 추구했고요. 여기 앞에 1, 2는 그 소비에트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제 요약 발췌한 거고요. 뒤에 이제 3부는 제 의견을 덧붙인 겁니다. 그리고 일부 소비에트 못한대요. 민주주의는 이거 네이네 말을 이제 거의 이제 그 발췌하다시피 한 거니까 여기는 뭐 다 아시는 것이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에트의 기원과 발전도 사실상 뭐 많이 알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여기서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소비에트 체제의 주요한 특징, 요거는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약간의 견해를 덧붙여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특징 중에 가장 하나는 먼저 첫 번째는 인민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소비에트를 노동자 권력의 그 권력체로 이해하면서 소비에트를 노동자 권력 구조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비에트는 다른 노동자 조직, 다시 말하면 노동자 당이나 내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거와는 달리 소비에트 자체가 노동자에 의해서 먼저 창발되고 발전했지만 병사와 농민까지 대표를 조직하고 소비에트 권력의 중심 세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인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김장 동지가 소련에는 인민민주주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 부분에서 일정 정도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구의 5% 미만인 그 지주 자본가, 그다음에 고위 관료 왕족들만 이제 참여할 수 없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이제 그 지배계급의 배제인데,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프로레타 독재 내지는 인민 독재 개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주나 자본가가 자기의 권력 내지는 자기의 생산수다, 토지를 농민은 노동자와 같이 나누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동자 농민도 자기의 권력을 장악하면 자본과 같이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민주주의니 뭐 독재니 이런 말로 현혹시키고 왜곡시켜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아 독재라는 거는 상식선에서 보면 당연하다. 당연한 일상적인 상식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비에트는 극소수 자산가, 그 지주와 자본가를 제외하고는 성별,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모든 사람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했는데, 이게 이제 18년 헌법이거든요. 소비에트 그 18년 저기인데 이때 상황을 다 봐야 돼요.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소비에트에 이때 문제가 많다든지 선거 제도가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사실상 영국도 보통 선거가 된 게 1919년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대체적으로 보통 선거가 그러니까 유럽의 혁명의 나라인 프랑스조차도 보통 선거가 완전된 건 1944년이에요. 이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소비에트에서 18세 이상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18년에 주어졌다는 것은 인류 진보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죠. 이런 이제 사실을 자꾸 현실의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인데, 언론 집회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집회의 자유도 현재 기준에서 자꾸 평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식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 집회 이렇게 아까도 이제 김장동도 약간 그런 식의 를 했는데, 언론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거는 언론 매체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서너 개의 언론 재벌이 수만 개의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언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공간, 물자, 무슨, 우리도 집회 하나 하려면은 전에 촛불 집회 같은 데서 집회 한 번 하는데 1억씩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원과 물자가 들어가는데, 이런 자원과 물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없는 집회의 자유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거는 그런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론 자유라는 건 허구고 형식이고 기만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비에트는 이러한 물질적 토대를 민중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는 거. 이게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게 이제 언론 자유,
그죠? 네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중국에서 발제문에서도 보았듯이 소환자 책임제를 가지고 있다. 소환제와 책임제는 사실상 민주집중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 입법과 행정의 통일이라는 부분의 표현인데 그 표현인데 소환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설명 안 드렸고요. 책임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할게요. 책임제를 상권 분리 내지는 입법부 이게 민주진양 치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것도 형식적 민주주의로서 인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적용되는 법을 자기 자신이 만들고 그 자기 자신이 만든 법을 자기가 실행하는 것. 이게 책임제예요. 이게 그리고 상권 분리된 형태로 되지 않고 입법과 행정이 통일되어 있는 사법까지도 마찬가지죠. 입법, 사법, 행정이 통일된 거. 이게 책임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제기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실행하고 책임지고 다시 평가하고. 이게 바로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부르주아 의회주의인 자유주의 아까 이제 기속이익 문제도 나왔는데 자유이익과 근본적인 차이점이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자치 여기 이제 지방자치 이런 거에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인민이 스스로 지배한다는 의미의 자치 개념과 이렇게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에트에서는 초기에 이런 이제 그 소환제하고 책임제가 선거제도와 결합했을 때는 직능 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지역 대표, 소비에트는 원래 지역 대표니까. 하지만 직능 대표 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층 대표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은 어떤 직능도 없고 지역으로만 했는데 지역에 있을 때 자기의 주부의 특성적 계층을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부들이 독립적 선거구를 만들고 자기 대표를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직선제처럼 전국적 선거는 없죠. 그러니까 지역적 선거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 선거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형태의 같은 심의 안건이나 법률은 전국적 소비에트로 내려가서 토론과 심의를 거치게 돼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적 사안,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한 예를 들면 예로 이제 개인 생활에 대한 문제들 이거 개인 생활에 대한 것도 전 인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 생활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낙태 합법화라는 것을 전 국민적으로 이제 토론을 거쳐서 법정을 제정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기반이 됐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인민의 대표성이 이제 광범위하다. 라는 건데 아까 이거는 이제 인민의 이제 그 계급 구분이 아니라 대표하는 기준은 우리는 선출자만을 우리 대표라고 알고 있는데 소비에트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출자도 당연히 있지만 그 권리와 그다음에 그 의무의 강도에 있어서 임명자도 그 인민의 대표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자가 인민의 대표자로서 이게 소비에트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소비에트는 각 공장이나 지역에서 광범위한 아마추어 서클들이 있었고 자기 취미에 맞게 이제 뭐 반의무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고지만 이들이 전문가와 긴밀한 지속적인 연결을 가지면서 단순히 자본주의에서 여가 선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가는 하나의 통로로 됐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분야의 자원봉사를 알아서 그 분야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인 체계가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도 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선출자, 그다음에 임명자,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 세 개가 인민의 대표로서의 자기 역할을 했었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제민주주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요. 의사결정 과정만 잠깐 할게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국가가 임명한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그런 이제 노동자 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 이 3인 대표가 3명일 수도 있고 뭐 6명일 수도 동수의 3인 대표가 그 주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 대표는 국가 전체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었고 노동자 대표는 그 지역 내지는 자기 소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따라서 이 관리자와 현장의 노동자 사이에 갈등 구조는 항상 어느 사회나 있기 때문에 이 갈등 구조를 조절하는 게 당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당은 사상적 고도화를 통해서 역할을 했고 그 단위 이제 하부 단위에서 안 되면 조절이 안 되고 상급 단위로 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에트를 우리는 이제 당의 의식적인 내인의 당의 의식적인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소비에트도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소비에트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고 인민의 투쟁 속에서 형성됐고 나중에 이제 그 볼세비키가 의식적인 지도와 결합하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노동자 계급이 아까 중국에서도 약간 이제 그 대표성의 과잉 대표성의 문제가 약간 얘기되는데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대표가 되지 않고 활동력이 강하고 그런 집단이 대표성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훨씬 더 활동력이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잉 대표성의 문제가 일정 정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노동자 헤게모니 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에트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이 과잉 대표성을 용인해 줬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소비에트는 자연 발생성과 그다음에 이 자원 발생성과 더불어 노동자 계급의 그 헤게모니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소비에트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너무 분야가 커서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몇 가지만 제 의견을 겉들여서 특징적으로 한 7가지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소비에트가 그러면 인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는 제가 보기에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이제 사회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소련이 소비에트의 발상지지만 그거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이제 그 공격에 굴복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초창기의 소비에트 원형에 대한 평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에트가 일단은 그 노동자 계급이 자기 지배의 권력 구조라는 거 이걸로 이제 역사적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자치라는 것, 인민의 자유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뭐 그러니까 부르주아적 자유의 의미, 언론의 자유라든지 신체 이런 자유가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결정적 의미는 뭐냐면 인민이 다시 이 권력을 장악하고 넓게로는 자연을 지배하고 스스로 지배하는 지배자의 위치를 가는 게 자유의 의미다. 따라서 이거를 소비에트 구조는 인민의 자치, 자율의 그 사회제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민의 자유가 실현된 증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소비에트 체제, 사회제도. 왜냐하면 인간 집단이라는 게 동물과 구분되는 거는 뭐 의식이 있어서라든지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게 인간과 동물 무리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인간 무리를 구성하는 그 핵심 기제가 뭐냐는 거죠. 인간은 무리를 이렇게 기제하는 게 만약에 개미는 페로몬 뭐 이런 생물학적 그걸로 그 집단을 유지한다라면 인간 사회는 사회 제도로 그 사회의 집단을 유지한다는 거 광범위한. 그래서 사회 제도가 인간 무리와 동물 무리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건데 소비에트는 이러한 인간 사회의 집단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이제 그 사회 제도다라고 보고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이 인간의 자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자기 지배를 실현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 그 근거는 뭐냐면 이러한 인간의 자유, 지배를 실현하는 제도가 인간의 생존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류학적 의미를 갖는? 그럼 생존 원리는 뭐냐면 인간이
동물과 사회를 형성하면서 동물무리와 인간이 구분되는 때에 이 사회를 형성하는 거, 이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인간 생존이 유지됐다는 거고, 이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제도겠죠. 함으로써 인간 생존과 발전이 근거가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를 일어나면서 자연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하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이 자연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그 지배성이고,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성과, 그 다음에 그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성의 근거는 뭐냐면 그 인간의 집단적 힘이에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집단적 그 힘이 훨씬 더 사회 제도라는 걸 통해서 운영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성인데, 자본주의 자연으로 오면서 이 지배성의 본질적 이제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된 이 인간의 이제 DNA 작용된 이 지배성의 개념이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다 임금 노동으로 해서 노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배성, 뭐 이거를 이제 주체사상의 자주성이라고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근무하는 게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주성을 표현할 수는 없겠고, 하여튼 그런 거를 억압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지배성의 근간이 되는 집단성을 개인주의로 파편화시켜서 공동체 의식을 말살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 근본적인 사회의 생존 원리를 부정하는 거다. 따라서 이 생존 원리를 부정하는 것을 극복한 소비에트 제도가 인간의 자기 지배를 고양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집단성을 강화해서 공동소유라는 걸 부활을 시키면서 그 인간의 집단성을 강화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인간 생존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에트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그 단순히 민주주의의 어떤 형태, 정치 형태가 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적으로 인간의 그 최고의 이제 사회 제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